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뭐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그 조국 관련 시국 선언 때 한번 배웠고 또 다시 배웠습니다. 뭐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뭐 누구나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시국 선언 전부터 뭐 계속된 일이 아직도 끝이 안 나고 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도 많이 해보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뭐 첫 번째로 한번 뭐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요즘 뭐 정치권과 우리 뭐 사회에서 벌어지는 뭐 일련의 사태들이 그 해방 전국의 그 좌우 대립만큼 진영의 그 갈등이 뭐 심각하고 또 첨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원인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그 여당과 야당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대립과 갈등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최근 이 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갈등은 단순한 그 경쟁당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소위 말하는 이념지향적인 부분들, 이것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념지향적인 문제 때문에 과거 그 해방 공간에서 진영적인 그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거하고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동구권이 붕괴되고 난 후에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진영 문제가 이념적인 문제하고 같이 함께 이 갈등을 빚느냐. 이거는 역시 동구권은 붕괴해도 한반도는 역시 남북 분단 이 상황 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잔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 최근에 보면은 뭐 예컨대 조국의 적은 나의 적이다. 또 뭐 아시다시피 뭐 광화문 집회, 또 서초동 집회 뭐 이런 것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랄까 하여튼 뭐 비용을 엄청나게 치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해법은 보이시는지요? 예, 이 본래 간접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데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이 민주주의가 채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 박근혜 정권 퇴진 때도 광장민주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게 탄핵 국면에 이르렀고, 이번에도 이 조국 사태로 해서 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반대 목소리가 광장의 어떤 모임으로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비용을 안 치러도 될 그런 문제들이 이런 광장 목소리 때문에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이 문제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위정자에 있습니다. 위정자가 적어도 국민 통합적인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은 광장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위정자가 진영 논리에 따라 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모으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결 방법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국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이 국가를 통합적인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는 국민 통합의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경영하고 이끄는 이런 방법인데,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뭐 연장
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조국 사태를 우리가 거치면서 말씀하신 그 평등 또 공정, 정의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화두들이 또 등장된 배경은 뭐 어떤 것이라고 선생님 보십니까? 결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는 바로 기회의 균등, 평등, 또 과정의 공정, 결과의 그 정의로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국 이래로 그 추구해 오는 이런 우리 사회 현상의 제일 도덕적인 원리라면은 바로 그것이 제1의 프린시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는 그런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했는, 그와는 영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그 정부의 행태를 보임으로 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화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배경이 어떠했든 간에 결국은 그 부분은 우리 사회나 또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인 것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결국은 이제 뭐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한 사회적 통합 리더십을 가지고, 또 물론 의도가 달랐다고는 보이지만은 그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화두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지향해 간다. 뭐 그것이 하나의 해법이고 또 문제 해결점이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여러 가지 격차 문제입니다. 그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소위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상위 20% 속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적어도 1대5 정도의 그 소득 그 불균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과 그 중앙, 그 수도권 하고 비교하면은 적어도 이 수도권의 인구가 그 지방 그 비수도권에 많이 넘어서는 이런 비정상 국가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는 엄청납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청년과 이 소위 중장년층의 어떤 세대 간의 의식 격차. 그 다음에 이게 노인 세대와 이 젊은 세대들의 의식 격차. 이런 여러 가지 격차들이 지금 그 우리 사회에 이 극복돼야 될 이 과제로 남아있고, 이것이 극복되는 과정의 원칙이 뭐냐? 그것은 기회가 균등하고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게 이게 극복이 되지 않으면은 같은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적어도 빈곤층이 더 많고, 수도권에 비해서 또 수도권에 비해서 그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훨씬 많고, 또 심지어는 이 기본권조차도 이 수도권에 비해서 더 위축돼 있는 이런 어떤 불평등 속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이 공정하게 극복돼야 된다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저희들 사실은 뭐 요즘 뭐 통계치라든가 뭐 또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소멸 문제 있습니다. 특히 뭐 군위나 어성, 경북 지역은 지역 소멸 지수에서 최고 먼저 지역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일극주의, 소위 말하는 일극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 또 일자리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 다 떠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지역 격차, 지역 소멸 이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또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87년에 헌법 개정을 할 때에 사실 그 이런 지역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조항들을 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고, 근데 실제로 92년도에 지방자치를 실시했지만 지금까지 지방과 이 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고, 지금은 수도권이 오히려 지방을 넘어서는 인구, 경제력은 그보다 더 훨씬 많이 되고, 심지어는 문화,医療 이런 부분에까지 엄청난 격차를 보임으로 해서 수도권 사람과 비수도권 사람들의 인간적인 존엄의 차이, 심지어 기본권의 차이까지 이 거론되면서 일부에서는 지방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권운동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방자치의 어떤 선언적인 거, 또 지방자치의 어떤 이 거칠에만 가지고는 적어도 지방이 같이 수도권과 같이 발전하는 이거는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왔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분권을 규정함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넘는 법적인 보장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지방으로 만들자면 분권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지방에서 이제 분권운동을 하고 또 이 중앙정치권들도 상당히 호응을 합니다만은 이거 역시 중앙정치권이 그때 선거 때만 이용해 먹고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분권운동에 우리가 동의했냐 않도록 이 내몰라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왜 했냐면은 소위 기본권을 보장을 받고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이거를 제1의 목표로 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갈구를 해 왔는데, 실제로 지방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기가 머쓱할 정도고, 의료권이라든지 교육권이라든지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너무나 많은 차별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과연 지방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운동은 이 분권운동이 성공할 때까지는 소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운동은 제2민주화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저희들 뭐 대구 경북에서는 국채보상운동, 또 2.28 민주화운동, 그리고 지방분권운동의 뭐 시발지라서 3대 운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스님께서는 2.28 관련해서 또 실제 참여하시고 주역이었던 분이라서 2.28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그 60주년 되는데 또 과거에 그때 뭐 횃불을 들어라, 동방의 빛들아 뭐 이런 구호도 있었습니다. 2.28 민주운동, 아까 분권운동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미를 한번 새로 새긴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어린 학생의 마음으로는 그 너무나 그 억압을 받고 사는 우리 부모님들, 또 심지어 학생들조차도 그런 그 정치적 억압 속에 몰아넣어 가지고 이 독재 정권을 연장하려는 그런 정권에 대해서 무한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하는 마음이 결국 60년 2월 28일에 이게 그 학생 시위로 번지고 그게 들불처럼 번져서 결국 4월 혁명을 성공을 시키고 그때 이 정부가 퇴진하는, 말하자면 이 나라에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건 오래됐고 또 그 민주주의의 제도를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된 실감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 2.28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2.28에서 구호를 내걸었던 동방의 횃불아 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그 정치적으로 후진의 그 틀을 이 구틀을 벗고 그 다음에 이 소득이 높은 선진국으로 가서 이 나라가 결국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처럼 세계의 중앙 무대에서 세계의 운명을 걸머쥐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걸 꿈꿨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계 22 국가 안에 들어가서 22 국가의 어떤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세계의 어떤 중앙 무대에서 세계 운명을 끌고 가는 그런 나라의 한 멤버가 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사실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대우받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내부의 격차라든지 이런 게 극복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2.28 60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심화 발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화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그 총선 관련인데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 20대 선거 총선을 치렀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공천 자범도 있고 했는데 그 우리 지역이든 어쨌든 뭐 20대 국회 의원 분들의 성과가 뭐 좀 있었던 것으로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이 정당 제도도 문제지만은 그 정당의 공천 제도도 사실 여야를 불문하고 이게 공천 제도가 굉장히 황당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공천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보면은 말로는 무슨 뭐 여론조사도 하고 또 무슨 자체 뭐 평가 점수도 매기고 해서 공천을 하는 형식은 갖추지만은 결국은 밖에 드러나는 건 보면은 어느 쪽에 줄을 서는 사람이 됐느냐 또 누가 이걸 좌우했느냐 이 목소리 때문에 이 힘 때문에 결국 공천이 그런 국민 공천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을 이야기하면은 대구 경북은 항상 보수 정권이 그 많은 의석을 차지를 했는데 그래서 보수 정권은 보수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라도 꼽으면 된다. 이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적어도 중앙당에서 공천의 권한을 쥔 사람은 여기를 마치 자기의 어떤 권한 행사 장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가 임명직 뭐 월급쟁이 그 정도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공천이 되고 또 당선이 돼서 이 4년 내내도록 보면은 제대로 된 발언 한마디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지도 알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야 간에 있어서도 또 이게 보수 정당으로서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또 이런 것 말하자면 벙어리 같은 이 정치인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보수 이 정당이 위기에 처해 있고 보수 세력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데 이 보수의 본산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 지금 우리 현직 국회의원들 보면은 이 보수를 지키기 위한 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목소리도 제대로 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보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애국심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좌시해서 안 되고 더군다나 보수 정당의 어떤 리더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런 상황은
적어도 20대 국회에서 대구 경북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면 다시 성찰해야 되고 새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종흠 전 매일신문 논술 주간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경청했습니다. 바쁘시고 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